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 막대기는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요.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네? GDP 대비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은 가계소비 증가율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김대중 정부 때 급등을 해버리니까는 얼마로요? 4배 이상 급등해버리니까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예? 가계소비가 그러니까는 이 가계의 소비를 억압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는 가계소비는 계속 하락해 왔어요. 계속 하락해 오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가계소비가 하락하니까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수출에다가 목을 매니까는 당연히 임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임금 통제하는 거죠. 정권들이. 예? 노동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 기업들의 그러니까 임금 경쟁력, 수출 가격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근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러면서 가계소비 증가율이 2% 밑으로 뚝 떨어져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는 1.4%도 안 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소비를 감소시키고 가계부채 증가하고 이건 밀접한 관련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경제학을 몰라도 이건 상식인 거잖아요. 예? 비싼 걸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쓸 돈 여력이 있겠어요. 상호 강화시키는 거야 이게요. 예? 상호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계 입장 속에서는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이 투자한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다 그러니까는 포로가 돼 있는 거야.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부동산 카르텔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가계부채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GDP에서 가계소비 비중이 파란색 막대기고요. 성장률입니다. 주황색 선은요. 가계소비 비중이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한때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한 60%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저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한 6% 정도까지 밑으로까지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이 쭉 해서 떨어진 거야. 예? 가계소비가 내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잖아요. 내수가 약해지는 거야. 내수가 약해지는 거죠. 예? 내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소비의 비중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평균 낸 거거든요. 정권의 평균이요. 정권의 평균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와 성장을 억압하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이게 상호 강화되는 거죠. 소비가 그러니까는 이게 줄어들고 성장이 줄어드니까는 수출에다가 목을 매고 수출이 안 좋을 때는 부채를 돈을 빚내서 쓰게 하는 거죠. 빚내서. 그게 또 자본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 자본의 이익에 그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빚내서 집 사게 하고 빚내서 소비하게 하고 하는 게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막바지에 왔다고 봅니다. 막바지에 온 거예요. 지금 뭐냐면 2년 전에 비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다고요. 예? 제가 이거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가처분 소득도 쭉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대단하게 해서 간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더 떨어진 거예요. 예? 가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가계는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자,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식비입니다. 식비요. 우리가 먹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주황색은 이자 비용입니다. 회색은 뭐냐면은 교육비, 교통비, 이자 비용. 주로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지불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자 비용 올라가고 교육비, 교통비 올라가다 보니까 가계는 계속해서 뭐냐면 식비를 줄이는 거야. 먹는 거를 줄여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먹는 걸 줄여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다 대응이 안 되잖아요. 부족하잖아. 네? 부족하잖아요. 가계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줄이면서 이 지출의 증가를 대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제일 좋은 상위 20%. 상위 20%를 보게 되면요. 상위 20%도 2년 전에 비해서
가처분 소득이 한 13만 원 줄어들었어요. 아니 늘어도 대개는 이건 증가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소득이라는 것은. 근데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냐면 식비를 줄이고 있는 거야. 상위 20%조차도. 예?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거든. 다들 빚내서 집을 빚내서 그러니까는 집을 사고 막 이랬으니까. 이자 비용이 쭉 올라가니까는 이걸 먹는 걸 줄이는 거야. 상위 20%조차도요. 중간층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요. 중간층은 더 할 수밖에 없죠. 중간층은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 2년 전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뭐 이자 비용도 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식비를 많이 줄이는 거죠. 식비를 줄이는 거야. 식비를 어느 정도 줄였느냐? 40만 원 정도 40만 원 이상을 줄인 거예요. 2년 전보다. 예?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하고 식비 지출을 줄이는 거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들의 처절한 싸움이죠. 이거 봐보세요. 가계들의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서 지출하고 남는 걸 흑자액이잖아요. 흑자액이 전체 가계는 쭉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한 16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16만 원이요. 흑자액이. 예? 그러니까 저축할 여력이 별로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남는 돈이. 그럼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겠어요? 중간층 40에서 60% 사이에 있는 흑자액이 9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쭉 줄어들었죠. 예? 쭉 줄어들었어요. 적자 가계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죠. 적자 가계라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예? 중간층의 적자 가계가 팬데믹 때보다 2020년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니까요. 지금요. 2020년은 18%인데 지금은 20%. 2%포인트나 증가했어요. 예? 지금요. 가계가 지금 처절하게 싸마는 거예요. 처절하게요. 처절하게 싸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위 20%의 흑자액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 한 27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27만 원이 줄어들었어. 상위 20%조차도요. 예? 자,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카르텔의 숙주라니까요. 가계부채 증가가 안 되면은 부동산 카르텔의 이권을 챙기는 존재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빚을 내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집도 사줘야 되고 빚을 열심히 내가지고 부동산 투기도 해줘야지만이 건설회사가 돈 벌고 금융회사도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숙주죠. 숙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니까는 소비하고 성장이 그러니까 지금 고갈돼 가는 거예요. 소비가 억압받고 성장이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예요.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도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다. 다들 동의하는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요. 그럼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걸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내몰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순간에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은 무너지죠. 부채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가계부채 위에다가 지은 성이잖아요.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은 가계부채 위에다가 지은 집이라고요. 예? 그래, 이런 진퇴양난에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그러니까 돈을 풀고 빚을 많이 내가지고 부동산 가치 끌어올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은 존속이 된단 말이에요.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빚내서 막 이렇게 해야지만이. 근데 문제는 그게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있다 이거예요. 먹는 식비까지 줄여야 될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통시대 왕조 말기하고 비슷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왕조시대 말기하고.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가계부채 증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거예요. 부동산 카르텔은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 이 카르텔이거든요. 예? 돈에 대한 욕망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계속해서 그동안에 부추겼던 거예요.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를 억압해.
소비를 억압하면서 내수를 취약하게 만드니까 성장과 일자리가 억압되죠. 성장이 안 되니까는 빚내서 더 소비하라고 잠깐 부추기죠. 예? 현재 소득을 가지고는 이게 소비가 안 되지니까는 빚내서 소비,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가계부채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 공짜가 어디 있어요, 빚이요. 그러니까 소비가 또 억압되죠. 성장 일자리는 이제 억압되는 거에서 고갈되는 단계로 넘어가죠. 고갈되는 단계를. 그 단계가 지금 식비 축소까지 온 거예요. 먹는 거를 줄이는. 먹는 걸 줄여야만 되는 단계. 예? 그리고 경제 기반은 무너지는 거죠. 한국 경제의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고 보면은요, 전망을 하게 되면 해외 자본은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하니까요. 그럼 해외 자본이 탈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포가 확산되죠. 예? 해외 자본들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미 그러니까 3분기부터 처분이 급증했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 공포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경제가 붕괴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하루빨리라도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부동산 희생양을 만들기 작업을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죠. 예? 부동산의 희생양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짜내는 거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는 이것도 그러니까는 했다가 바꿨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 정권 내에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동산 희생양 만들기에 가담하려면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는 거 뛰어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거의 고갈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또 하나는 부동산 카르텔을 위해서는 부동산 카르텔이 경제를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미래를 그러니까는 죽이는 요인이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경제를 억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압력이 이제 그러니까 증대하는 거잖아요. 증대하는 게 아닙니까? IMF뿐만 아니라 세계 결제은행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애들로 표현을 했죠. 예? 가계부채 억제에 대한 압력이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이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채 억제하는 순간에 부동산 카르텔은 붕괴됩니다. 왜? 그거 위에 지은 성이잖아요. 가계부채 위에 만든 성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거야.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리고 뭐냐면 또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는 빚을 내가지고 이거를 버텨줄 수 있는 부동산 희생양을 그러니까는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유혹에 계속해서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더 이상 빚내서 사줄 만한 사람들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 이거예요. 고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니까는 올해 이제 겪으면서 소위 영끌족들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해를 가하듯이 자기가 희생양이 지나고 보니까 희생양이었다는 거를 알면서부터 이걸 주저하게 되죠. 주저하게 되죠. 예? 자, 그게 여러분들 90년대가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일본의 거푸이 붕괴된 이게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일본은행의 소위 말해서 재할인 금리,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들한테 돈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 금리입니다. 쫙 내리죠. 내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주황색선은 민간 급여입니다. 임금이요. 그걸 경기를 막 부양하고 그러죠. 경기를 부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깐 반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요. 근데 결국은 계속 이게 이제 90년대만입니다. 2001년도까지요. 2001년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제로금리까지 가죠. 양적 완화도 시작하고요. 하는데 결국은 거품 붕괴는 계속 진행됐죠. 예? 거품 붕괴가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90년대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급증합니다. 대외 방어 능력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내적인 그러니까는 이 붕괴만 있었을 뿐이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미국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금리라든가 미국에 그러니까는 달러 가격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해외 변수가 해외 요인이 독립 변수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요. 예? 이건 원달러하고 달러 지수인데 10월달 11월달에 보게 되면 같이 움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해외 자본이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다 보면은 해외 투자가들이 더군다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반도가 지금 언제든지 안 보는 그러니까 언제 충돌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해외에서 볼 때는 구조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가 가장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가 여기 이런 나라에다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예? 투자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 무슨 뭐 그러니까 PF 대출 사업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 대출 연장해 주는 거 압력료 가지고 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해외 자본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해외 자본은 해외 요인은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의 위기는 항상 보게 되면은 해외 충격으로 그러니까 해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위기로 그러니까 이게 발전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채를 증가시키게 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뭡니까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카르텔을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균열시키는 힘이잖아요. 가계부채 증가가. 지금은 이제는요. 왜? 식비를 축소시키는 단계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빚내서 여기서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는 이자를 좀 낮춘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빚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겠냐 이거죠. 예? 저는 향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이런 문제가 가시적으로 그러니까는 가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출발은 제가 뭐랬습니까요?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자칭 보수가 사대적인 보수에서 매판적 보수로 넘어가면서부터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적 금융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공공금융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외풍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느냐. 예? 여러분들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정면 승부 안 하면요,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변화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문재인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가장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예? 우리가 마주하기에 불편하지만은 불편한 진실이라 이거예요. 왜? 모피아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모피아를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를 못한 결과인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계가 다 짊어진 거죠. 가계가 짊어진 거야. 대다수 가계가요. 이 문제로부터요. 이재명은 가능하려나 다시 한 번은 그러겠는데요. 이거 못하면 이재명은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적인 존재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저한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강한 의지는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그러니까 제가 요청받았을 때 안 한 이유가 이 모피아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추락할 건데 거기 들어와서 내가 왜 숟가락 하나 더 얻냐. 예? 대학 선생으로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정면 승부하게 해야 됩니다.